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상승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꼭 언급되는 게 바로 스마트 상점입니다. 특히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에는 이런 스마트 상점 기술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업종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람보다는 키오스크, AI 로봇 같은 디지털 활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남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체를 키우려면 스마트 기술 도입이 이제는 불가피하죠. 나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께 오늘 레벨업에서 스마트 상점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대구 수성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시공사와 공사 기간 연장, 추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락되긴 했지만 서울에서만 보던 공사비 갈등이 지역에서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딘가요? 네, 범어우방 1차 아파트인데요. 4월 일반 분양을 앞둔 후분양 단지입니다. 전체 447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이 275가구고 일반 분양분이 143가구입니다. 네. 현재는 골조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올해 첫 수성구 분양 아파트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진다는 점인데요. 네. 결국에는 조합원 120명이 지난달에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라, 준공일자를 준수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사 기간을 얼마나 연장하고 공사비를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시공사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지난해 2월에 조합과 시공사가 당초 28개월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를 1,188억 원에서 1,384억 원으로 196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입주 예정일은 올해 2월에서 8월로 연기됐는데요. 6개월 연장됐네요. 네, 문제는 같은 해 11월에 현대산업개발이 또다시 공사기간 6개월 연장과 공사비 4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8월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이 다시 6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렸고요. 당시는 반복되는 추가 공사비 요구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올해 3월, 4월이죠. 일반 분양 절차를 앞두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변경 계약에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합당하게 지원을 했는데 네. 또다시 이제 요구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분쟁을 겪는 곳이 또 있는가요? 네,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착공과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인근 대단지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송현주공 3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도 건물 철거는 완료됐으나 1년 가까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분양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최고 29층 1,498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달부터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상인센트럴 자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054명의 조합원은 건물 철거와 함께 이주를 완료했으나 1년 가까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군요. 네. 당초 조합은 착공과 일반 분양 절차를 지난해 4월쯤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흑막이 공법이 변경되면서 착공 일정이 지연됐고 시공사가 올해 1월 공사비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제안했다는 거는 더 올렸다는 거죠? 네. 얼마나 올렸습니까? 예, 시공사가 제안한 공사비가 기존 공사비에서 한 50% 가까이 오른 3.3제곱미터당 64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 공사 현장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24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기존에는 3,200억 원대 공사였는데 새롭게 바뀐 거는 4,800억 원, 1,600억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네. 좀 많이 오른 편인데요. GS건설은 공사 기간도 당초 33개월에서
42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착공을 해도 2028년에 이르러서야 입주가 가능한 기간인데요. 입주가 지연되면 그만큼 이주 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고요. 조합원 부담도 커집니다. 네. 특히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조합이 점점 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남구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은 GS건설은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사업 조건이나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을 더욱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명삼동 뉴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던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만 봐도 지난 2022년 10월에 일반 분양에 나섰거든요. 예. 근데 1,482가구 모집에 132가구만 지원을 해서 0.0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시공사들도 이제 할 말은 있겠죠. 네, 시공사들은 급격히 올라버린 공사비 탓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주거용 건축물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한 152.47을 기록했습니다. 네. 평소에는 매년 3에서 4%대 인상에 그치던 공사비가 한 해에 무려 3, 4배 이상 급등한 건데요. 그러네요. 네, 공사비는 이후에도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6.9%, 지난해에는 3.3% 상승했습니다. 2021년에 착공해서 지난해 준공한 사업지는 공사비가 공사 기간에만 23% 넘게 오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들도 이런 이유들로 공사비가 오르고 공사 기간이 연장된 건데요. 네. 시공사 관계자들은 조합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비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없습니까? 네, 워낙 전국적으로 계속 같은 분쟁이 반복되니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파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파견 제도요? 네, 각 지자체가 공사비로 갈등을 빚는 단지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분쟁을 조율하라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 요구를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비 갈등으로 한국부동산원을 찾은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 3원 3건에서 2020년 13건으로 늘었고요. 2021년 22건, 2022년 32건, 지난해 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도 서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대구시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가 협의체 구성은 우선 보류하고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공사비 검증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네. 문제는 지자체 조정제도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제도 모두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적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거군요. 대구시는 중재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어우방 1차 재건축 사업이 두 차례에 걸친 대구시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를 통해서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건데요. 네. 지난 7일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사비 분쟁 조정 협의체가 대구에서 처음 열렸고요.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조합은 시공사에 44억 원 공사비 인상안을 받아들인 대신에 공사 기간을 1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존 8월 준공에서 10월로 연기하기로 한 준공일자를 다시 9월로 당긴 건데요. 이를 통해서 조합의 한 달 운영비와 금융비 같은 것을 한 12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고요. 조합원들도 이주비와 중도금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시공사가 조경 같은 단지 특화 비용 1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시공사와 또 아파트 노조원 간의 이런 네. 공사비 분쟁, 지자체까지 지금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이 공사비 갈등이 지금 안 그래도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지니거든요. 네. 특히 예전에는 뭐 분양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분양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뭐 시세보다 더 비싸지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민 주거
문제의 입장에서 이제 시각에서 받아봐야 이 문제가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가치와 경제를 살리는 창업가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레벨업 세종경영연구소의 김태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창업가들을 레벨업 시켜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스마트 상점의 한 종류인 경험형 스마트 마켓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경험형 스마트 상점은 뭔가요? 경험형 스마트 마켓은 두 단어가 조합되어 있죠. 경험 요소와 스마트 요소가 결합된 도소매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만이 가지는 경험적 탁월성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목적인데요.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요소를 활용한 경험 요소를 구축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험 요소와 스마트 요소가 결합된 경험형 스마트 마켓. 근데 스마트 요소 또 경험 요소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네, 스마트 상점 스마트 마켓을 도입하는 이유가 나만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곳과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장만의 이색 체험이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이고요. 이 경험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사이니지, 무인 계산대, AI, CCTV 등이 스마트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경험형 스마트 마켓을 통해서 어떤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업종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도매업의 경우에 피부 진단 키오스크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네.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사려면 피부 상태를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활용해 고객들이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천연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류 도매업의 경우에는 옷에 고객이 직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천연 염료와 염색하고 원하는 그림과 자수를 새겨주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딸기 농장 관련 도매업은 따기 체험에 차별성을 둬야 하다 보니 체험 고객을 위한 대기 장소와 구축 비용, 딸기 요리 레시피 확인을 위한 스마트 메뉴판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관광 소품 도매업의 경우에는 찍은 사진들을 예쁘게 간직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중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인화해서 나만의 여행 스크랩북을 만들기 체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키오스크나 AI 기기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걸 그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경험 요소와 스마트 요소가 구현이 가능한 도소매업 소상공인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비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되면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 요소와 스마트 요소, 컨설팅, 현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사업자는 그러면은 부담할 비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자부담 비용이 별도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험 요소는 최대 1,2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8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무용품, 프린트 토너, 재료 등 소모품 용도의 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스마트 요소는 최대 6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15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매장 외 이동이 가능하거나 자산적 취득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경험형 스마트 마켓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경상권 지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예. 전체 35개 소상공인 모집 중에 있으며 각 지방청별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모집 공고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경우 대구 경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청을 한다고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중기부에 모집 공고를 넣게 되면 전문 기관들과 함께 서류 평가가 시작되고요.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상에 적합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단과 소상공인이 협약 체결을 맺고 컨설팅에 들어가는데요. 각 지역의 전문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 세종경영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과 구축을 시행하고요. 지원이 되고 점검이 끝나면 정상과 함께 전문기관이 공단에 결과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이 문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경험 요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지만 경험 요소. 네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 이색 체험을 고객에게 전달,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경험 요소와 함께 관련된 지원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이 내포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매장의 이전 예정인데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장 이전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 중 매장이 이전될 경우 협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협약 기간 내에서 매장을 이전하고 싶다면 공단에 협약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에 공단에 제출하면 검토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지원을 받지만 또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비 최대 지원금 1,800만 원 수령 시에 자부담 비용은 경험 요소가 800만 원이고요. 스마트 요소가 15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275만 원은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행보증보험 15만 원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험형 스마트 마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영연구소 김태훈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검사가 공판 분야 최초로 블랙벨트를 인증받았습니다. 공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음을 인정받은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줌 인터뷰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공판 1부장 정명원 검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제도에서 공판 분야 최초로 블랙벨트 인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블랙벨트의 의미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제도는 검찰 업무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네, 예.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경제, 성범죄, 증권, 피해자 보호, 송무 등 현재까지 7명의 블랙벨트 인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8번째로 인증을 받았고요. 공판 분야에서는 최초로 블랙벨트 인증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받았는데 공판 분야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 블랙벨트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블랙벨트 외에 다른 인증도 있는 건가요? 인증 제도가요. 인증 제도요. 블랙벨트가 1급 그리고 2급 블루벨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급 블루벨트는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중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에게 1급 블랙벨트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태권도에서 검은띠 정도의 아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블랙벨트 인증이 이 공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번에 이제 공판 분야에서 블랙벨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업무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판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공판은 이제 형사 재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네.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어떤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한 절차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고 또 변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판 분야가 점점 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것이 또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나 기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덜했었나 봅니다. 공판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네. 점점 더 공판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 여러 연구 모임이나 활동 기구들이 있는데 공판 어벤져스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공판 어벤져스라는 곳이 어떤 활동을 하는 그룹인가요?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공판 분야가 그렇게 중요한 분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잘해보고자 하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판 어벤져스라는 그룹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판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름이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하면 어디 이제 출동하는 거야?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자발성과 평등한 운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판을 우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우리 검찰의 활동을 어떻게 좀 더 잘 소개할 수 있을까도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이름에서 보이듯이 재밌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검찰 내부에서도 요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진주에서 있었던 그 아파트 화재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을 지원했던 일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건은 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팀 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의견도 주고 조언도 주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진주까지 2번이나 출장을 가서 함께 했었던 경험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공판과 더불어서 정 검사님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많은 두각을 나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민 참여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잘 모르던 제도였는데 요즘은 많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고 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상주에서 발생했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이 기억나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저 역시 그 재판에 참여하면서 그 재판에서 어떤 재판을 잘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배심원 분들, 지역 주민 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느껴서 지금까지 국민 참여 재판을 해오고 있는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과거에는 법률가들끼리 뚝딱뚝딱 재판하던 것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어서요.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의견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나요? 배심원들의 의견이요? 배심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100%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직접 재판에 반영한다는 의미여서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만장일치가 나와야 좀 반영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네. 배심원분들이 평의를 통해서 이제 만장일치에 이르고자 토론을 하시고요. 네. 그렇지만 하다가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각자의 의견을 다수결로 주시기도 합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아주 오래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집과 생활 근거지가 대구여서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여기서 보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애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 계획, 바람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서 이제 검사로 일하고 또 재판을 우리 배심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 구성원들의 어떤 그 사회의 안전에 대한 열이나 그리고 참여도 이런 것들을 아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검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대구 경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지검 공판 1부장 정명원 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10에서 40mm,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